샬롬, 빌 게이츠 네 번째. 게다가 이 무렵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인터넷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새로운 영역으로 이끄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었던 셈이다. 넷스케이프가 브라우저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떠오를수록 빌 게이츠의 부담감은 더 컸을 것이다. 빌 게이츠뿐 아니라 대다수의 마이크로소프트 고위 간부들은 넷스케이프를 경계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었다. 운영체제의 시장 독점의 장애 요소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브라우저 개발을 진지하게 고려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어쩌면 빌 게이츠는 넷스케이프를 보면서 자신이 무너뜨린 IBM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예 IBM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져온 덕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로서는 넷스케이프에서 PC 시장에 막 활성화되던 무렵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되새겼을 수도 있다. 번역의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가는 IBM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느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1995년 들어 5개월가량 넷스케이프와 협상을 계속했다. 이때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라우저 시장에서 넷스케이프를 밀어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쪽에 주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빌 게이츠는 넷스케이프와 웹 브라우저 시장을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1995년 5월 26일 인터넷 물결이란 제목의 메모를 통해 인터넷은 1981년 IBM PC가 도입된 이래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메모에 이어지는 내용은 빌 게이츠가 그 당시 넷스케이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터넷은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브라우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넷스케이프는 다중 플랫폼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전략을 통해 윈도우에 종속받지 않은 브라우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넷스케이프가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터넷 사업의 가능성에 눈을 뜬 것으로 보인다. 빌 게이츠는 골드 러시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기반 설비를 제공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95년 들어 자체 웹 브라우저 개발 쪽으로 입장 선회를 한 것도 빌 게이츠의 이런 깨달음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빌 게이츠의 이런 열망은 그해 8월 발표된 윈도우 95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5를 내놓으면서 자체 앱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함께 제공했기 때문이다. 끼워 팔기와 반독점 공방. 윈도우 95와 함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시장에 나왔지만 넷스케이프는 여전히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강세를 유지했다. 윈도우 95에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가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않도록 방해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넷스케이프의 위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몰랐다. 결국 1995년 12월 들어 빌 게이츠는 조강수를 들고 나왔다. 바로 끼워 팔기로 알려진 인터넷 익스플로러 무료 배포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0월 이후 발매된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95와 함께 제공됐다. 또 윈도우 98 버전부터는 아예 운영체제에 통합됐다. 일사만 넷스케이프를 깔지 않는 한 인터넷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를 이용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스케이프를 쫓아내기 위해 단순히 끼워 팔기 전략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위치를 이용해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로 강하게 몰아치면서 넷스케이프를 고립시키기도 했다. 넷스케이프 CEO를 역임했던 짐 박스데일은 나중에 반독점 재판 과정에서 후레패커트와 넷스케이프가 공동상품 출시 계약을 발표한 직후 게이츠와 발머가 HB에 전화를 걸어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빌 게이츠는 1995년 배포한 새로운 물결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넷스케이프와 제휴를 고려하는 기업들을 손봐주라고 재촉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그 뒤 반독점 재판 과정에서 빌 게이츠의 위협 행위가 속속 드러났다. 특히 빌 게이츠는 컴백이 자사 컴퓨터의 기본 웹브라우저를 넷스케이프로 변경하려고 하자 강하게 위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 체제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컴백 역시 이 같은 위협에 굴복했다. 이는 후레패커트나 AOL도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 웹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를 채택하는 일부 회사들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끼워 팔기를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한편으로 컴퓨터 업체들을 협박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놀라울 만큼 막강한 위력을 과시했다. 넷스케이프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1996년 4분기 5,850만 달러였던 넷스케이프의 수익은 1997년 4분기에는 1,85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불과 1년 사이에 68%나 감소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넷스케이프는 300명 가량을 감원하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식 가치 역시 최고가의 80%까지 떨어지면서 끝없는 나락을 경험했다. 1998년이 되자 넷스케이프는 웹브라우저 사업에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그해 여름 드디어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44%까지 늘어나면서 42%에 머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앞질렀다. 결국 넷스케이프는 웹브라우저의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까지 모든 것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면서 사실상 이 시장에서 사라져갔다. 넷스케이프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맞선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었다. 실제로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불과 3, 4년 만에 비참하게 시장에서 쫓겨나간 넷스케이프의 사례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에게 폭끝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넷스케이프 이외에도 노벨 리얼 네트워크스 등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산 공세를 견뎌내지 못하고 뒷전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 어느 기업의 사례도 넷스케이프 퇴출만큼 시장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 간의 웹브라우저 전쟁은 시대의 패러다임을 누가 잡을 것이냐는 힘겨루기였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라는 재래 무기를 앞세워 웹브라우저란 새로운 영토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웹브라우저 시장이 한창 열릴 무렵 회사 전체가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던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넷스케이프와 벌인 브라우저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만큼 절박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빌 게이츠는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시대에도 여전히 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물론 그 대가도 적지는 않았다. 이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고 있는 빌 게이츠는 공공의 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혔다.
마이크로소프트 효과라는 말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일단 어떤 업체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들면 곧바로 몰락한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었다. 그만큼 빌 게이츠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또 실제로 당시 빌 게이츠는 시장의 질서를 무시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 마이크로소프트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계속적으로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의 감시 대상이었다.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주변 기업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기도 했다. 실제로 2004년 유럽연합에서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송들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자금을 앞세워 대부분 무마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브라우저 전쟁은 상황이 조금 달랐다. 넷스케이프를 몰락시키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부분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계된 업체들도 워낙 많았던 터라 상당히 오랜 시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집중 공격을 받은 넷스케이프 변호사들은 1996년 8월 법무부와 재촉해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웹브라우저 전쟁이 막바지에 달할 무렵 넷스케이프는 포위된 성에 갇혀있는 형국이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공세는 강했고 집요했다. 웹브라우저 시장을 둘러싼 공방이 막바지에 달할 무렵인 1997년 10월 마침내 미국 정부가 다시 손을 쓰기 시작했다. 윈도우 95 라이선스 계약 조건으로 익스플로러를 PC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PC 제조업체들에게 협박을 한 것 역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에는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PC 제조업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내용의 예비 명령서를 발부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1998년 5월 18일 연방정부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소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해 칼날을 겨눈 것은 연방정부뿐만이 아니었다. 20개의 주가 함께 가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공격했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주의를 남용해 경쟁 업체들에게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1998년 10월 19일에 마침내 역사적인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 미국 정부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와중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5 차기 버전인 윈도우 98을 출시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반독점 재판이 막을 올린 지 한 달 뒤에는 브라우저 전쟁의 상대방이었던 넷스케이프가 아메리칸 온라인에 전격 인수됐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시장 상황은 하루하루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반독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연방정부와 20개 주가 처음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소하고 그해 10월 반독점 재판이 시작될 때만 해도 6주 정도면 끝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소송은 예상외로 길게 진행됐다. 2000년 4월 토마스 잭슨 연방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판결을 내리기까지 무려 1년 6개월을 끌었다. 이처럼 반독점 소송이 2번이나 해를 넘긴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지원 전략 때문이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 지원 작전을 펼쳤다. 그리고 이 작전은
그대로 성공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빌 게이츠는 투기의 모르쇠 전략으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때로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도 헛갈리는 척하며 핵심을 피하는 게이츠의 전략은 반독점 소송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측 참고인들에게서 수시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재판을 주재했던 토머스 잭슨 판사는 1999년 1월 5일 재판 시작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영 체제에 대한 독점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와 컴퓨터 제조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빌 게이츠 입장에선 이런 공세가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주일 뒤 휴정을 요청한 뒤 법무부와 화해 협상에 착수했다. 빌 게이츠 입장에서도 가능하며 법정 바깥에서 잘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협상은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랐던 것이다. 시간 끌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한 협상 작업 끝에 그해 6월 재판이 재개됐다. 그리고 곧바로 IBM이 법정에 나와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둘러싼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7월 들어서 잭슨 판사가 처음으로 독점이란 말을 언급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정부의 칼날이 예상보다 매서울 것이란 예상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2000년이 열리면서 AOL과 타임워너 간의 역사적인 합병이 성사됐다. 넷스케이프를 인수했던 AOL이 타임워너에게 손을 넣으면서 인터넷 경제의 위력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 게이츠는 반독점 재판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 끝없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넷스케이프뿐 아니라 PC 제조업체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리나 컴백 같은 업체들이 운영체제 확보 문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위협에 굴복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빌 게이츠가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에게는 이 무렵 최악의 시기였던 셈이다. 토머스 잭슨 판사는 2000년 2월 22일 최종 구두 판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행위를 100년 전 분할 조치가 적용된 스탠더드 오일의 독점 형태와 비교하면서 빌 게이츠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뒤 6월 8일 역사적인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판결이 내려졌다. 윈도우 운영 체제를 담당하는 회사와 MS 워드, 엑셀, 웹브라우저 등을 포함한 오피스 회사 등 두 개로 나누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빌 게이츠는 정부의 분할 조치에 대해 즉각 반격에 나섰다.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 윈도우 운영 체제와 MS 오피스 사업 부분을 분리할 경우 윈도우 운영 때의 발전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빌 게이츠는 오피스 그룹과 윈도우 그룹의 공동 작업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윈도우 운영 체제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방침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항소하면서 분할 조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물론 그 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분할되지는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뒤 법무부를 비롯해 소송에 참여 20개의 주와 차례로 법정 밖에서 화해하면서 반독점 소송 자체를 무효화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독점 소송은 빌 게이츠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켜 버렸다. 여론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있긴 했지만 반독점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 빌 게이츠는 최고 경영자 자리를 친구인 스티브 발머에게 넘겨주고 이 선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은 스티브 발머가 주도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제2의 인생 준비. 새천년의 감격이체 가시기 전인 2000년 1월 실리콘밸리에서는 닷컴 붐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든 해답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신경제에서 찾아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메리카 온라인의 전통 미디어 그룹인 타임워너를 인수한 사건이었다. 신생닷컴 기업의 전통 미디어 인수는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AOL의 타임워너 인수는 당시 경제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 무렵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30년 가까이 지켜오던 1인자 자리를 지켜오던 빌 게이츠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었다. 빌 게이츠가 누리던 영광의 자리는 스티브 발머에게 돌아갔다. 영원한 2인자로 머물 것 같았던 스티브 발머가 마침내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대신 빌 게이츠는 최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생소한 직책을 맡았다. 빌 게이츠는 적어도 명목상으로 스티브 발머보다 하위 직급자가 됐던 것이다. 사람들은 빌 게이츠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 스티브 발머가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스티브 발머의 손이 넘어간 것은 명목상의 최고 경영자 자리일 뿐이었다. 빌 게이츠는 여전히 회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둘은 이때부터 한동안 끊임없이 충돌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상징적인 지도자였던 빌 게이츠가 자신의 직급 이상의 역할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25년 동안 줄곧 마이크로소프트 1인자로 생활해왔던 빌 게이츠 입장에선 갑작스런 이선 후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스티브 발머에게 최고 경영자 자리를 넘겨주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둘은 인사결정에서부터 엑스박스 게임기 개발 심지어는 윈도우 소프트웨어의 미래 전략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대립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명목상 1인자인 스티브 발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티브 발머는 2001년 1월 파리 출장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고위 간부에게 누가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가 미묘한 갈등을 계속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불거졌다. 한때 마이크로소프트 시장을 지냈던 존 셸리는 한때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을 지냈던 존 셸리는 웨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이사회가 정말 걱정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사회뿐 아니라 두 사람의 부인들까지 둘 간의 갈등에 대해 걱정을 털어놓자 결국 둘은 2001년 2월 갈등 해소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 게이츠가 인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결정은 스티브 발머에게 미루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스티브 발머는 중요한 전략 결정권을 가졌으며 또 많은 법적 공방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반면 빌 게이츠는 장기적인 기술 전략 쪽에 주력했다. 특히 빌 게이츠는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각종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업 진출을 이끌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끄는 두 지도자 간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반독점 재판은 빌 게이츠에게 화려한 삶을 빼앗아 갔다. 30년 가까이 지켜왔던 최고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도맞고 놓은 1등을 하다가 어느 순간 2등으로 내려앉은 자의 공허함이 그를 지배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회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픈 강한 욕망을 더 가졌을 수도 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잔사를 한 몸에 받을 위치에만 익숙했던 빌 게이츠에게 누군가의 뒤에 있어야만 하는 시간들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험 덕분에 빌 게이츠는 화려한 생활 못지않게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삶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인지도 모른다. 반독점 재판 이후 몇 년 동안 스티브 발머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경험이 또 다른 삶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추측을 쉽게 해볼 수 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이 무렵부터 제2의 인생을 조금씩 준비해 나갔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은퇴를 기정사실화했던 2006년 무렵엔 세계 3대 개발자 중 한 명이라고 극찬했던 레이 오지를 직접 영입해 온 뒤 자신이 맡고 있던 최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함을 레이 오지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자신은 조금씩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빌 게이츠는 80%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 나머지 2%는 자선 사업에 시간을 투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을 맞바꾸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빌 게이츠는 그 시한을 2008년으로 잡았다. 세상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은퇴 선언을 정말로 지키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늘 역동적인 주인공으로 살아오는데 익숙했던 빌 게이츠가 쉽게 뒤로 물러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전망을 비웃듯이 빌 게이츠는 그 무렵부터 부처 자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와 함께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다투던 워렌 버핏과도 가까이 지내면서 창조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냉혹한 자본주의자로서 경쟁업체들을 무자비하게 몰락시켰던 모습을 조금씩 희석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제2의 인생에 대한 그의 열망이 험한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이다. 창조적 자본주의자 록펠러와 빌 게이츠. 19세기 석유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록펠러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빌 게이츠와 비교되는 부자이다. 록펠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스탠더드 오일이란 기업을 이끌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최고 부자로 군림했다. 그가 모은 재산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1900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 빌 게이츠의 재산 550억 달러의 3배를 조금 웃돌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둘이 돈을 버는 과정 역시 비슷하다.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란 첨단 산업을 바탕으로 실력자로 부상한 것처럼 록펠러도 그 당시 신성장동력이었던 석유로 부를 축적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판에 시달리는 점 역시 빼다 박았다. 록펠러가 이끌던 스탠더드 오일은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최강의 기업이자 세계에서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록펠러를 향한 비판은 거세졌다. 스탠더드 오일을 키우는 과정에서 저지른 적지 않은 부정 때문이었다. 록펠러는 철도 회사에 뇌물을 주고 경쟁사의 석유 운송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런 편법 때문에 록펠러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게다가 그는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대표적인 악덕 기업주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지 록펠러는 잠들 때 침대 옆에 항상 총을 놔둘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그는 살아있는 동안 더러운 부자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록펠러가 불을 늘려 갈수록 그를 향한 여론은 더더욱 악화됐다. 록펠러가 1905년 초 보스턴의 한 교회에 해외 선교 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벌어졌던 해프닝은 그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으로 알려졌던지를 잘 보여준다. 처음에 감사하게 받았던 교회 사람들은 그 돈이 록펠러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분노의 목소리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록펠러는 칼등 강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다 보니 록펠러가 만년에 자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그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그가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록펠러가 아무리 자선 사업을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악행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게다가 록펠러는 악명이 워낙 높았던 탓에 연방정부로부터 자선단체 인가를 받는 데만 3년이 걸렸다. 하지만 록펠러는 그뒤 꾸준한 자선 활동을 통해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록펠러는 1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선 사업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 점에선 빌 게이츠도 만만치 않은 편이었다. 넷스케이프 리얼 네트윅스를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이 빌 게이츠의 무차별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 갔다. 이렇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악의 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었던 빌 게이츠는 당연히 악의 제국의 심장부로 동의했다.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진출하는 곳마다 미리 털을 잡고 있던 업체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빗대 마이크로소프트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이다. 특히 미국 법원으로부터 회사 분할 판결을 받았던 지난 2000년 무렵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의 이미지는 최악이었다. 빌 게이츠가 친구인 스티브 발맥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물려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끝.